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 세상 읽기와 논술이라는 과목을 좀 이제 좀 학생회에서 좀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과목은 여러분이 아마 이거 좀 방송은 다 들어보셨나요? 안 들, 방송은 들어보셨겠죠. 요즘 방송 들어야 20점을 주니까 들어보셨을 텐데 쉽지 않죠. 들어도 그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철학 과목이에요, 일종의. 이 세상 읽기와 논술이라고 포장은 이렇게 써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철학 과목이라서 이게 상당히 좀 쉬운 과목이 아니고 솔직히 이 세상 읽기와 논술은 그 논술로 시험을 봐야 돼요. 원래 이제 그런데 이제 방송대 아시다시피 사정상 논술 주관식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객관식으로 보는 거다라는 걸 좀 여러분이 일단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상 읽기와 논술을 이제 여러분이 볼 때 이 교재를 조금 보세요. 교재를 좀 다 준비해 오셨겠지만 이 교재가 이제 15강까지 되어 있습니다. 1강부터 이제 교재가 15강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여기 보세요. 1장부터 자 보세요. 거기 쭉 나오죠. 논술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거기 이제 한 88쪽 정도 90 한 3쪽까지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이 녀석이 1페이지부터 90 한 3쪽까지 요 페이지는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이제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어떤 논술의 어떤 이론 논술의 이론을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론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 챕터 5죠. 그 현대 사회의 성적 친밀성이라고 써졌는데 여기에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5장 이하라고 쓰죠. 5장 이하. 5장 이하는 이제 실제 5장 이하라고 실제 논술의 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시간이 없거나 공부하기 힘들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이 페이지 1페이지부터 페이지 93페이지까지 나오는 논술의 이론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걸 좀 알아야지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일단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수업 시간에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 제가 93쪽까지 해서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남으면 이제 뒤쪽에서 조금 이제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다 가져오셨죠? 네, 기출문제를 가지고 조금 이제 풀 수 있는 시간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페이지를 이제 펴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자, 3페이지 논술의 성격이라고 나왔죠. 3페이지 보세요. 지금부터 좀 말 빨라질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 논술의 성격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논술이라는 게 뭐냐? 3페이지 보세요. 제일 처음에 논술의 기본 성격이 나왔잖아요. 논술은 논증적 글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어떤 글쓰기냐? 논증적 글쓰기. 그 논증은 뭐냐?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논리적으로 증명한다. 이게 논증입니다. 뭔가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논증이라는 걸 좀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논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고 능력. 그러니까 논술은 뭐냐면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고,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플러스 표현 능력.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논술이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보는 거다. 이걸 일단 여러분이 이걸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3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다섯째 줄 볼게요. 다섯째 줄. 자 거기다 밑줄 치세요. 현재 우리가 논술이라는 용어는 모두 글쓰기를 다 아울러 하는 말이 아니고 특정한 방식의 글쓰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라고 나왔어요? 비판적인 글쓰기, 논리적인 글쓰기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비판적 글쓰기와 논리적인 글쓰기를 논술이라고 한다. 일단 이걸 좀 여러분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논술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뭐 넘어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하여튼 필요한 것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거기 이제 4페이지로 넘겨보세요. 4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논술의 정의라고 나올 겁니다. 4페이지에. 논술의 정의 202에. 자, 논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뭐 논술 뭐 이런 거 해보셨겠지만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 논술 좀 해주실게요. 자, 논술이라는 건 뭐냐? 오히려 필요하세요. 논술.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주제에 대해서 논의, 논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논술이 뭐냐라고 여러분 이제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설명이 나와요. 보세요. 논술란 무엇일까? 바로 밑에 있죠.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 고려하면 제시된 주제에 관하여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 또는 일정한 주제를 논하여 필자의 의견을 서술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아주 요약해서 정리해드린 거 여기 나오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논술고사를 봐요.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 대학 시험에서 논술고사를 보신 세대이신지 아니신지 모르겠는데 그 세대가 있었죠. 여러분 그 수능 그 학력고사라든가 이런 거 시험 볼 때 그 대학에 이제 자기가 정해지면 그곳에서 이제 논술고사를 보는 요즘은 거의 다 논술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런 그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6페이지로 넘기면 논술평가 기준표라고 나올 거예요. 6페이지 한번 보세요. 논술평가 기준표. 여기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6페이지에 논술평가 기준표. 그래서 이해력과 분석력이 20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발문이라는 것은 발치된 이제 그 지문이거든요. 이해를 잘하느냐. 그다음 논증력, 논리적인 증명. 논증이라는 것은 논리적 증명이라는 뜻이에요. 30점. 그다음에 창의력에다 또 별표 쳐놓았어요. 40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의력이 중요해요. 논술은 남들과 똑같이 쓰는 것보다 다르게. 그렇죠. 우리 뭐 웅진 싱크빅 이런 데 보면 머리를 써야죠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독창적인 창의적이라는 건 독창적인 것 같죠.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크리에이티브 싱킹이라고 해요. 크리에이티브 이게 창의력이라는 뜻이거든요. 크리에이티브 싱킹을 이제 잘하느냐, 창의적인 사고를 잘하느냐, 그 다음에 표현력,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100점이 됩니다.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더하기 10을 해보시면 100점이 될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한다. 자, 7페이지로 이제 가면 논증과 논술이 있어요.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죠. 논증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뭔가를 설득하는 거, 이게 논증이다. 아시겠죠? 논증,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7페이지. 거기 밑줄 치세요. 논증이란 서로 간의 일정한 관계에 놓여 있는 일련의 명제들의 묶음이다. 즉 논증이란 명제들의 집합이다. 이런 말 나오죠. 거기 논증, 그러니까 영어로 argumentation이라고 나왔죠. argumentation. 찾으셨어요? 네. 7페이지에. 그러니까 argument가 이제 그 논증. 그러니까 우리가 fight는 영어에서 fight는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몸으로. 파이팅 할 때 fight는 우리가 파이팅도 원래는 영어로는 틀린 말이죠. 파이팅이 아니라 go for it. 이건데 이제 한국에서 이게 파이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잘 싸워 이럴 때 파이팅은 콩글리시입니다. 하여튼 파이트는 육체적으로 몸으로 싸우는 거고 알기먼트는 이제 말싸움이죠. 그래서 이 일정한 관계에 있는 일련, 하나의 연속전, 일련이라는 것은 하나의 연속적인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연속적인 그런 명제들. 이걸로 할게요. 그래서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속적인 그런 그 증명, 논증인데 일련의 명제, 하나의 연속적인 명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주장, 그 주장에 대한 어떤 결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논리적인 증명 밑에 박스를 보세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은 가장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가장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하는 다 결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장 좋은 세상이 아니다가 주장이 되고 나머지 두 개의 명제가 근거가 된다고 나오죠. 근거.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논증의 결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그런 것을 이제 논증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뭐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밑에 거는 뭐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1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10페이지. 중요한 것만 할게요. 10페이지. 10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이제 논점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용어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가 좀 이따 기초를 좀 풀겠지만 잘 나와요. 자, 이 10페이지를 보시면 4.1에 보면 논점이란 말이야. 논점. 그렇죠? 논점 뭐냐? 이것은 핵심 쟁점 사항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핵심 쟁점 사항이 논점이다. 이걸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쟁점이죠. 쟁점 포인트는 쟁점이에요. 그게 논점이다라는 겁니다. 논점. 핵심적인 쟁점 사항을 논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핵심적인 쟁점 사항을 이야기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비판적인 사고가. 창의적인 사고는 창의적인 건데 비판적인 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창의적일 때는 크리에이티브라고 했잖아요. 비판적일 때는 크리티컬이라고 해요.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크리티컬이라는 단어가 비판적인 뜻인 거 아시죠? 영어 좀 아시는 분은.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 크리티컬 띵킹. 그러니까 이 비판적인 사고라는 것은 어떤 반성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예요. 비판적인 사고가 뭐냐? 반성적, 능동적, 창의적. 인 사고를 이야기한다. 그것을 이제 비판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십시오. 비판적인 사고는 반성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12쪽으로 넘겨보시면 논지, 논거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논지, 논거. 12쪽입니다. 자, 논지는 뭐고 논거는 뭐냐? 12쪽에 대해서 자, 이 논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논점에 대한 주장이나 결론이에요. 논점에 대한 주장하세요. 주장. 자, 이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포인트예요. 논지라는 거. 결론이죠, 결론. 그걸 이제 논지라고 합니다. 자, 책에는 막 엄청 길게 써놨는데 그것만 알면 돼요. 논점에 대한 주장이나 결론. 그러면 논거는 뭐냐? 4.3에 4.3에 논거. 논거는 여기에 한자에 다 의미가 있죠. 뭐겠어요? 논리적 근거. 자, 이걸 논거라고 합니다. 논리적, 이 거자 근거할 때 거자예요. 논리적 근거. 이걸 논거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죠? 논거라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걸 논리적 근거라고 한다. 논리적 근거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2017년 그 1학기 문제 한번 프린트본을 봐보세요. 2017년 그 1학기에 여기 3학년 뭐 이렇게 3교시 그 3학년 거를 가져오셨나? 2학년 거만 가져왔어요. 그러면 2017년 2학년 2교시라고 써진 거 세상인기 논술 거기에도 보면 보세요. 1번 문제 이거 맞죠? 논술에 대한 여러 정의 중 가장 부적절한 거 맞죠? 네, 그걸 한번 볼게요. 그거 안 가져오셨으면.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1번에 일정한 주제를 논하여 의견을 서술하는 것. 지금 문제가 부적절한 것입니다. 논리적 비판적 사고에 기초한 논증적 글쓰기. 맞는 거 같죠? 주제에 상관없이 의견을 벌써 틀렸죠? 주제에 상관없이가 틀렸죠. 주제에 맞게 써야죠. 그렇지 않나요? 이 논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훈민정음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써라, 뭐 이런 걸 쓰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 K-팝을 쓴다든가 전혀 맞지 않는 걸 쓴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주제에 맞게 써야 되겠죠. 비판적 읽기와 창의적 문제 해결에 하기에 기초한 논리적인 글쓰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비판적 사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거예요. 비판적 사고, 고등 사고 능력 맞죠? 고등이라는 건 높다는 거잖아요. 고등, 높은 사고 능력. 2번 창의적 사고와 전혀 다른 것이다. 틀렸죠? 비판적 사고가 창의적인 사고예요. 비판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창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번이 창의적 사고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게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비판적이라는 것은 나만의 독특한 의견이라든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판 창의적 사고라는 말을 써요.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비판적인 사고를 이제 다른 말로 비판 창의적 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뭡니까? 크리티오 크리에이티브 띵킹이라고. 비판적이다. 뭐 크리틱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저는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이라는 말이 포함이 된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보통 크리틱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크리티오라고 라틴어로 이제 비판적이다 이런 말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판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거 뭐, 여기 뭐지, 이런 세상에 이렇게 눈들이 그렇게 복잡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방송,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좀 들어보면 상당히 설명이 어렵더라고요. 맞죠? 설명이 그렇게 막, 이분이 박정화 그 교수님이 상당히 또 뛰어나신 분인데도 이제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다 듣고 왔어요. 이 강의를 1강부터 15강까지 들었는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시죠? 제가 한 10개 학위를 가진 사람인데 근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딱 눈높이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에 보세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으로 부적절한 것을 그랬는데 1번 업무 수행 능력이다. 그 다음에 2번 학문활동의 기초다. 그다음 3번 인성훈련의 핵심이다. 4번 정보사회 적응 능력이다. 이건 지금 이제 아직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비판적인 사고가 왜 필요한가가 거기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나와요. 자, 이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16페이지부터 페이지 18페이지까지가 비판적인 사고가 왜 필요한 거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보세요. 자, 이건 그 시험과 관련 있는 거니까 해결할 테니까 보세요. 비판적 사고가 왜 필요한가? 자, 이게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문활동의 기초다. 이 비판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학문을 하는 활동이죠. 이것의 기초가 된다. 자, 일단 필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두 번째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의 토대가 된다. 이 비판적인 사고가 합리적인 아주 핵심적인 것을 써드린 거예요. 민주사회의 토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사회의 적응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정보사회, 멀티미디어 사회 아닙니까? 정보사회의 적응 능력입니다. 이거고요. 자, 네 번째가 바로 업무 수행 능력. 업무 내한 업무 있죠. 능력이다. 자, 이렇게 필기를 좀 하십시오. 이 4가지가 이제 여기 지금 아주 막 복잡하게 써놨는데 읽어보시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여기 지금 16페이지 거기 6번의 세 번째 줄 보세요. 학문활동을 위해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학문활동의 기초라는 뜻 아니겠어요? 요약하면 그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17쪽의 첫째 줄, 둘째, 합리적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쩌고 나오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민주사회의 토대다. 그렇게만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이걸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읽습니까? 핵심을,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핵심적인 골자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부 요령이 있어요. 저도 방송대 제가 아마 저만큼 많이 다니시면 없을 건데, 제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한 학기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지금 2022년까지. 방송대에서만 제가 한 17년째인가? 지금 8번째 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방송대만. 그래서 웬만 학과 제가 다 섭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방송대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핵심적인 골자만 여러분이 이렇게 딱딱딱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셋째를 보세요. 정보화 사회 거기 두 번째 단락 있죠. 지식 기반 사회의 특징 지어진 현대 사회 특징. 아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정보 사회 적응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읽어보면 그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넷째는 그 밑에 있죠. 비판적 사고 능력이 뭐 가장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 능력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업무 수행 능력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보면 여기 인성훈련의 핵심이다 이런 말 나오나요? 인성훈련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4번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이제 그냥 막 여러분이 철학적이거나 이런 걸 따지고 공부를 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씩 그 핵심적인 것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21쪽부터 뭐 논증 분석 훈련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1번부터 이제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8번까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21쪽을 좀 펴보세요. 21쪽. 자, 21쪽에서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 논증에서 결론과 근거를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1번 예문을 보시면 자, 저 공중전화기는 고장 났어. 나왔죠? 수화기를 들고 동전을 넣어도 신호음이 안 들리거든. 게다가 누군가 고장이라고 써서 붙여놓기까지 했잖아.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에 3에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세요? 그러니까 저 공중전화가 고장났어. 이 일이란 말이에요. 일. 그렇죠. 근데 왜 이유가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왜? 수화기를 듣고 넣어도 안 돼. 요즘은 그 이제 퍼블릭폰이라고 하는데 공중전화를 맞죠? 이게 뭐 거의 없죠. 요즘 스마트폰 시대라서 요즘 공중전화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요? 아마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참 많았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뭐 1인 요즘 뭐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다 뭡니까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하여튼 거기다 게다가가 없었잖아요. 게다가. 그러니까 게다가는 첨가죠. 첨가. 게다가 하면 첨가는 뜻이에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가 다르잖아요. 이런 걸 상호 독립적인 근거라고 합니다. 상호 독립적인 근거. 근거는 근거인데 이게 서로 유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독립적인 근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해보라는 소리예요. 그런 걸 해보라는 소리인데 뭐 하면 좋은데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언제 이걸 다 하고 뭐 하시는 거 제가 말리진 않는데 시험하고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거기 이제 그 25쪽에 보면 이제 비판적 사고가 논술이라고 써졌고요. 거기 이제 막 문제가 뭐가 나와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27쪽을 보세요. 27쪽입니다. 거기 이제 보면 논제 1, 2, 3을 보겠습니다. 자, 위에 세 지시문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시오. 200자 이내.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27쪽에 나오는 논제 1에 있는 이건 뭐냐? 거기다 쓰세요. 이게 분석적 이해. 분석적 이해. 위에 제시문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시오 있잖아요. 200자 이게 분석적 이해라고. 자, 논제 2. 각 제시문의 핵심적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시오. 자, 이게 바로 비판적 평가. 반론을 제시합니다. 비판적 평가라고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논제 3. 위의 논의를 토대로, 여기 토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적용이라고 써요. 적용. 토대라는 건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정부와 시대의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구상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바로 창의적 적용. 그러니까 여러분 논술을 이제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분석적 이해, 비판적 평가, 창의적 적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것만 알면 됩니다. 밑에 다 같은 이야기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정리를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설명을 드렸고 1장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그 33쪽 부분에 이제 그 제2장 분석적 이해 그렇게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분석적 이해라는 것이 나오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분석적 이해에서는 일단 뭐 분석적 이해 말 그대로 이제 분석적으로 뭔가를 이해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 분석적 이해는 이제 1단계와 2단계, 그다음에 3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표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 이제 32쪽에 뭐 여백에다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적 이해에서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가 있다. 뭐가 1단계, 2단계, 3단계냐?
1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오른쪽 33쪽에 나오지만 나와서 다시 한번 쓰세요. 문제가 있고 결론이 있고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분석적 이해는 바로 논제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적 이해가 뭐냐? 분석적 이해는 뭐냐? 논제에 대한 이해다. 논리적인 주제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시문에 대한 이해, 자료에 대한 이해 이런 거겠죠.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개념과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3단계는 뭐냐? 목적과 관점과 함축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다음 중 분석적 이해 1단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나올 수 있어요. 2단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3단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걸 잘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의미의 맥락들을 잘 파악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 결론 근거기 때문에 이 분석적 이해 1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뼈대를 잘 여러분이 골라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잘 골라내는 거예요. 뼈대를. 알맹이. 우리가 갈치를 먹거나 이럴 때 뼈를 다 바르고 갈치를 먹는 게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분석적 이해의 1단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그 프린트물 지금 기출문제 나오신 김에 한번 볼게요. 5번 문제를 보세요. 5번 문제. 5번 문제를 보시면 분석적 이해 1단계에 해당하는 작업은 지금 바로 문제가 나왔어요. 바로 아까 그 풀던 거 보세요. 5번. 거기에 글의 속뜻 파악, 숨겨진 관점, 그러니까 이 속뜻이라든가 뭐 숨겨진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3단계 관점이라든가 속뜻 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글의 논리적인 뼈대를 골라내기. 아까 이야기했죠. 잘 골라내야 한다고 그랬죠. 거기 그 33페이지 보세요. 33페이지. 33페이지 보시라고요. 거기 이제 01의 두 번째 요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골라내는 것이다. 그 밑줄 적으세요. 33페이지에 거기 01의 두 번째 단락 보고 있어요. 요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골라내는 거다. 좀 더 읽어보죠.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겨라. 이런 점에서 요약은 사진보다 지도를 축소하는 작업에 가깝다. 책상만한 사진을 카드 크기로 축소할 경우 큰 사진에 들어있던 내용은 어떻게 될까? 내용이 엽서 크기의 사진에 빠짐없이 다 들어간다. 단지 크기만 작아질 뿐이다. 그러나 지도의 경우는 다르다. 5,000분의 1 지도를 50,000분의 1 지도를 축소하면 어떻게 될까? 뭐 써놨잖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국은 요약을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놨어요? 글의 내용을 잘 간추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공부를 할 때 이 책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안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렇게 뼈대를 간추리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뼈대를 막 간추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뼈대를 간추리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뭡니까? 4번이죠. 다른 거는 몰라도 뼈대라는 말 나왔죠? 뼈대 막 나오지 않아요? 뼈대를 어떻게 간추리는 거?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이 4번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뭐 이제 이게 뭐 나왔는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뭐 예가 나오는 거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 다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요. 자, 39쪽. 일단 핵심적인 것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39쪽의 분석적 이해 2단계 개념과 정보.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분석적 이해 2단계 지금 39쪽이에요. 39쪽 02 분석적 이해 2단계인데 자, 그러면 개념은 뭐고 정보는 뭐냐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개념은 뭐고 정보는 뭐냐? 개념이라는 것은요. 핵심. 이거 아주 중요한 말 이걸 써놓으세요. 정보는 뭐냐? 사실적 자료. 자, 이것이 이제 개념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또 뭐 뭔가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고 그러면 너 왜 개념 파악이 안 되니 이런 말 쓰죠. 너 왜 이렇게 개념 파악이 안 돼? 개념 파악을 잘 몰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분석적인 2단계는 뭐냐? 지문의 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2단계는 뭐라고요? 지문의 요지.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공통 주제를 찾는 거예요. 공통 주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주제.
그 지문이 만약에 A 지문과 B 지문이 있다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문과 이 지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논술 문제에서는 도표라든가 그래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또 논술이라는 게 도표나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도표나 그래프를 해석을 할 줄 알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어렵진 않죠? 분석적 이해 2단계는 이렇게 개념과 정보를 이야기를 잘 따져가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참조해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일격 논술은 책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는 절대로 안 되고요.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 내용에 대한 어떤 뼈대 이걸 제가 하여튼 2시간 동안 최대한 여러분에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저를 믿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쪽. 이제 이런 거고요. 41쪽에 나오는 게 이게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혹시 국문학 공부하시는 분 계시나요? 거기에 국문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화용론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게 이제 쓰이는 이론이다. 그래서 화용론.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하나 써놓으십시오. 화용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단계는 목적, 관점, 함축이잖아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관점이 있어요. 관점. 이 관점은 뭐냐? 이 수문 전제를 규정하는 거예요. 수문 전제. 수문 전제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관점입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지금 2시간밖에 안 돼서 한 7시 50분까지는 4장 93쪽까지를 좀 해드리고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시간은 뒷부분에서 좀 핵심적인 걸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함축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함축. 거기 41쪽에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둘째 줄을 찾으셨나요? 41쪽 찾았어요? 네. 거기 밑줄 치세요. 함축이란 숨은 결론, 드러나진 않지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주장, 글의 속뜻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함축이 뭐냐? 텍스트 이해의 꽃이다. 이거 써주세요. 함축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텍스트 이해의 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세요. 뭐 다른 거는 건너뛰고 제가 정말 알맹이만 할게요. 밑에서 셋째 줄, 41쪽 밑에서 셋째 줄.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2시간 들으시면 거의 기말 시험 공부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뼈 빼가지고 입에다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가 오네 이런 말 있어요. 비가 오네. 이 비가 오네라는 주장이 누가 말하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첫 소풍을 손꼽아 기다리던 유치원 꼬마가 소풍 가기로 되어 있어요. 넘겨보세요.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일찍 잠이 깨가지고 창문을 열고 절망적인 톤으로 내뱉는 비가 오네. 좋다는 거예요? 여기 소풍 가는 날 꼭 비가 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또 며칠째 맑은 날씨 때문에 공치던 우산 장수가 아침에 창을 열고 비가 오네. 어때요? 이 사람은 좋은 거죠. 비가 와야지 우산 팔 거 아닙니까? 우산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또 밑줄 쫙 치세요. 함축은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대표적인 요소다. 있을 거예요. 맥락에 의해. 그래서 이걸 이제 컨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컨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이고 텍스트는 이제 교과서 뭐 이런 뜻이죠. 우리가 텍스트북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컨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맥락이. 자, 이제 거기도 보세요. 거기 이제 세 번째 세 줄 내려가면 자,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여름에 등산하고 있다.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먼저 갔던 사람 뒷사람에게 저기 큰 나무 그늘이 있네 이렇게 써놨죠. 찾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오던 사람이 얘 정말 나무 그늘이 있네라고 하면 어때요? 큰일 나겠죠? 안 된다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조폭 형님이 딱 방에 들어갔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 그런데 창문이 열려 있다 아그야. 그래서 창문이 열려 있다 아그야. 근데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얘 정말 그러네요. 창문이 열려 있네요, 형님.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바로 문 닫으라는 거지. 춥다고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런 함축적인 것을 상당히 이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게 맥락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가지고 제 책에 이제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라는 책에도 그걸 썼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방송대 오래 다녔잖아요. 이게 방송대 학생회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남녀가 이제 방송대 교가가 있잖아요. 교가 있죠. 교가 있지 않나요? 교가를 이제 부르라고 했는데 이제 한 분은 이제 한 여자분이 저한테 톡으로 이제 그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과 저는 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톡이 왔어요.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톡이 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굽 높은 구두 신고 오세요. 굽 높은 구두 신고 오라고 했어요. 이 키는 뭐 174, 뭐 160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목소리의 키가 안 맞다는 그런 의미인데 저는 이걸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맥락이에요. 어떤 단어들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브라보콘 예전에 브라보콘 선전할 때 둘이서 만나요. 12시에 만나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이런 거 있죠. 저는 12시에만 브라보콘 사 먹는 줄 알았어요. 12시에만.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맥락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상당히 좀 형광등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맞죠? 형광등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맥락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맥락이라는 것은 뭐냐? 맥락이라는 것은 텍스트 밖에 없어요. 거기다 필기하세요. 밖에 요소고 그 다음에 결국은 저자와 그다음에 독자와 이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의미를 신경을 써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맥락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함축은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함축은 맥락과 연결이 성격. 그러니까 함축을 잘 알려면 이것의 맥락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이 함축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세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는 7번 문제 볼까요? 지금 이제 나온 김에 7번 문제. 거기 2017년 1학기 2학년. 자, 지금 바로 문제가 돼 있어요. 자, 분석적 이해의 3단계와 관련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을 이렇게 나왔죠. 부적절한 거. 자, 뭐겠어요? 제가 금방 이야기했는데. 맥락도 텍스트 안에 있는 요소예요? 네, 텍스트 밖에 있는 요소니까 맥락 거기다 붙여줘요. 맥락은 텍스트 밖의 요소다. 맥락은 텍스트 밖의 요소다. 텍스트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온단 말이죠. 상황이죠. 그래서 맥락도 이게 나머지 다 맞는 걸 읽어보시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건 그냥 띄워드릴게요. 자, 3장 55쪽에 이제 비판적 평가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나오는 비판적 평가. 자, 비판이라는 것은 뭐냐? 비판. 여러분, 비판과 반박은 달라요. 비판과 반박은 달라요. 이 비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따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따지는 거예요. 이게 비판이에요. 근데 이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박은 일종의 비판 작업의 한 요소인데 반박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울까요? 비판을 위한 비판. 뭔가를 우리가 뭡니까? 100분 토론 같은 거 좀 보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100분 토론하면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게 많죠. 맞잖아요. 그 비판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반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박. 그러니까 비판은 당신 이야기는 잘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게 좀 잘못됐다 이거고 반박은 그냥 뭐 하나 꼬투리 보이면 그걸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 평가의 기초라고 나오는데 자 이제 제시문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넘어가고요. 다른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57쪽입니다. 57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나머지 건너뛸게요. 57쪽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이 있다. 먼저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잘 가려 읽어야 한다. 밑줄 주세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이 차이가 뭐냐면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써주세요. 잘못된 거. 다른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주장과 다른 거예요. 그게 달라요. 틀린 것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예전에 이제 뭐 제가 대학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한 분이 해밍웨이를 발표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해밍웨이가 패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패배 이걸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이걸 이제 발표를 할 때 뭐라고 있냐면 패북이라고 있는 거예요. 패북 이거를 이게 뭐 북녘 북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북쪽이라는 뜻 말고 패라는 거 다음에 나올 때는 배로 있는 거 아세요? 네. 이거 패백이라고 있는 게 아니 패북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패배라고 이거. 근데 계속 패북이라고 있는 거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했죠. 아니 이거는 이게 북녘 북자가 패하다는 거 다음에는 배로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자기가 패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패배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하고 패북이라고 읽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 다른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주장과 다른 거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틀렸으면 그 근거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내가 틀린 이유를 제시했다. 틀린 이유만 제시하면 안 되고 그 틀린 이유를 제시를 하면 그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맞는 것을 제시하겠죠. 맞는 것을 제시. 맞죠? 내가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맞는 걸 제시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비판적 평가 1단계, 2단계, 뭐 3단계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걸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비판적 평가 1단계라고 이제 나오죠. 제일 밑에 보시면 01에 비판적 평가 1단계. 자, 비판적 평가 1단계가 있어요. 자, 이 비판적 평가는 이제 소극적인 기준과 적극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비판적 평가의 1단계와 2단계 이런 것을 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 소극적 기준. 적극적 기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극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분명하냐, 뭐 명료하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고, 적극적인 기준은 뭐 논리적인 이런 걸 잘 따지는 겁니다. 하여튼 이 비판적 그 평가를 할 때는 소극적 기준, 거기 그만 볼까요? 거기 59쪽에 첫째 줄부터 볼게요. 자, 우선 평가 기준은 소극적 기준, 즉 글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 그래서 갖추지 못하면 비판받고 고쳐야 할 조건, 이런 것이 소극적 기준이고요. 적극적 기준, 즉 써놨죠. 갖추면 더 좋기 때문에 권장되는 기준. 이걸 적극적 기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밑에 비판적 평가 1단계는 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왔죠. 자, 이제 이걸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밑에 보세요. 의사 전달, 여기 네모 쳐놓으세요. 첫째 동그라미 주시고 밑에 의사 전달,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의사 전달이란 말 있을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쉽게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모르는 거 없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의사 전달은. 그래서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비판적 평가의 1단계라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의사가 이 사람에게 잘 전달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애매함과 모호함이라고 이제 나오죠. 애매함,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애매함과 모호함. 여러분도 진짜 애매모 이런 말 쓰죠? 애매모. 그래서 애매함은 다의성이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저것인데 어느 것인지 결정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죠. 모호함은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버스에서 여학생이 친구와 같이 앉아 있는데 앞에 서 있는 남학생이 웃을 경우 나를 보고 웃는지 친구를 보고 웃는지 몰라요. 그럼 뭐예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좋아서 웃는지 음흉한 웃음인지 표정이 원래 그런지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으면 뭐예요?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애매함이라는 것은 뭐냐? 정보가 복수로 전달되는 거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정보가 복수로 전달돼요. 이게 애매해요. 애매한 거고, 이 모호함이라는 것은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 NMO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도 좀 알아주죠. 하여튼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맥락에 의존적이라는 거 밑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갑자기 거기 마지막 단락 셋째 줄 나는 부자다 라고 하면 이 여러분 부자다라는 것에 대한 부자의 정도 요즘에 나는 부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옛날에는 부자의 기준이 뭐 한 10억? 그럼 10억이 100만 장인 거 아시죠? 100만, 1000만, 1000억 아니 공세기 붙여도 100만 장자가 10억 원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즘 환율로 기준하면 12, 3억 되겠지만 10억이라고 보시면 요즘에 10억 가지고 뭡니까 부자라고 할 수 있나? 요즘 뭐 아파트 하나가 뭐 웬만하면 뭐 10억이 뭡니까? 뭐 14억, 15억 강남 같은 데 가면 막 뭐 100억도 있어요. 60억, 100억, 200억도 있더라고. 200억.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자 소리를 못 하죠.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지. 그렇지 않나요?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 60년대 10억이다 부자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맥락에 따라서 달려 있다. 그다음에 독자 입장에서 접근했는데 역지사지라고 나왔죠? 역지사지. 역지사지라는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그 말에서 이 역지사지라는 것은 뭐예요? 바꾼다는 거죠. 이게 지나는 것은 땅이 아니고 입장이라는 뜻이 입장. 이 땅 기자는만 알면돼요. 다 생각한다. 지 그것을. 이때는 이게 지가 그것이라고 번역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그것을 생각한다. 여러분 역지사지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둘째 과정에서는 그 주장의 내용이 정확한지 평가해야 된다. 밑줄 쫙 치시고 정확성이라고 써는데 정확성. 자, 그 주장의 내용이 정확한지 따지는 거 뭐라고 한다? 정확성이라고 한다. 달리 말해서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true or false. TF라고 하죠. TF. 맞죠? true or false. 수학에서 TF라고 하지 않습니까? 줄여서.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셋째는 적절성이라고 써놨죠. 적절성. 이 적절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적절성에다 밑줄 쳐놓고 주어진 문제와 딱 맞는 결론인가 이렇게 쓰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주어진 문제와 딱 맞는 결론인가 이게 적절성이에요. 이해가시죠? 주어진 문제와 딱 맞는 결론인가. 자 마지막 넷째는 뭐예요? 밑에 있죠? 결론과 근거 사이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된다. 결론이 있고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과연 존재하는지에 따지는데 사람들이 모두 외계인의 존재를 믿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운다면 적절한 주장이 될 수가 없다. 외계인의 존재를 믿고 있음을 사람들의 믿음에도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그 결론과 근거 사이의 어떤 적절함 이런 것들을 잘 따지는 것이 넷째 과정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지금 1단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비판적 평가 2단계, 3단계는 이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0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밑에 비판적의 1단계가 어떤 논리적 근리든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라면 비판적 평가 2단계는 글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해보는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성, 충분성, 공정성, 논리성 등의 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성은 뭐냐? 적절한 주장을 했어도 사소한 내용만 담으면 비판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중요한 쟁점을 다뤄야 돼. 그러니까 중요성이에요. 중요한 쟁점. 거기다 밑줄 치세요. 61쪽의 네 번째 줄에 중요한 쟁점이란 말이 중요하고요. 충분성. 논의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고려되었는지 충분하냐? 충분성.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논리성, 일관성. 그러니까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쓰면 이 꿰뚫을 관자 아니에요? 일관성 할 때 이 관자가 초지 일관할 때 관자거든요. 하나로 잘 꿰뚫어 가느냐? 영어로 뭐예요? 코히어런스. 코히어런스라고 하죠. 하나로 쭉 꿰뚫어 가느냐? 이걸 일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논리적인 일관성의 강도가 잘 유지되느냐? 그 다음에 한 세 줄 들어가면 공정성, 객관성 같은 말이에요. 객관적이고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만 유리하면 이건 주관성이죠. 그러니까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을 볼게요. 비판적 평가의 3단계는 이와는 달리 적극적 기준, 즉 필수적 강제 조건들은 아니지만 만족했을 경우 좋은 글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준. 그래서 독창성, 심층성, 다각성에다 를 쫙 쳐놓으세요. 독창성, 심층성, 다각성이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관점에 접근해서 문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다각적으로 해결책이나 대안책을 제시를 한다면 이제 좋은 글이라는 거죠. 3단계 기준에 맞는 글은 창의적인 글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이 비판적 평가와 관련이 네,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세요. 아까 7번 문제를 풀었고요. 8번 문제를 보시면 비판적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은 이게 났어요. 거기 문제 한번 보세요. 2017년 거. 무엇이 잘못인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요점을 간추리는 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점을 간추리는 것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죠. 앞에서 제가 뼈대를 찾고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분석적인 이해 쪽에서 오히려 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의는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어디까지가 맞고 그 다음에 그 어디부터가 틀린 것인지 규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2번이고 비판적 평가 1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함.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호성이 다의성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아까 필기했는데 애매성이 다의성이에요. 애매성이. 이게 지금 모호성이 아니라 애매성으로 고쳐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남학생이 이제 웃는데 여학생 둘이 있을 때 버스에 이 친구 보고 웃는 건지 저 친구 보고 웃는 건지 몰라. 애매성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1번의 모호함이 틀린 거죠. 그리고 적절성은 결론과 근거 사이에서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와 결론 사이에도 적용이 되고 합리적인 수용 가능성보다 주된 기준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10번 문제 논의에 필요한 내용을 남김없이 고려했는지, 그러니까 남김없다고 그랬잖아요. 남김이 없어. 그럼 충분하다는 소리죠. 이 문제 자체에 답이 나오잖아요. 논의에 필요한 내용을 남김없이 고려했는지 검토하는 기준이니까 충분하다. 그렇죠?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거는 그냥 문제를 풀면 거기에 그 답이 나오는 것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을 이렇게 푸실 때 그 맥락들의 내용들을 잘 따져가면서 이렇게 푸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제가 10번까지 쭉 했고 거기 그 아까 했던 것 중에 4번하고 6번은 안 풀었죠? 그걸 좀 보겠습니다. 그 4번, 6번을 좀 보고요. 이 4번, 6번 풀고 조금 쉬었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자, 4번에 이제 보시면 글의 논증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밟아야 할 단계 중 세 번째 단계. 현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결론이 무엇인가? 근거의 관계가 의존적인가? 독립적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현안이에요. 현안이라는 것은 매달려 있는 안건이라는 뜻이 이게 한자로 현안이라는 게 이렇게 쓰거든요. 한자로 뭐 이것까지 뭐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죠. 매달아 놓은 안건, 이슈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슈. 이 현안이 문제 이슈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문제 이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슈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현안. 하여튼 매달려 있는 안건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당연히 먼저 나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 이런 것도 나오겠고, 당연히 이제 근거,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런 것이 이제 그 세 번째겠죠. 2번이고 6번 문제 보세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도입을 주장하는 걸 요약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될 게 뭐냐 보세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내용이다. 내용은 이건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일반적인 거니까. 2번 보세요. 문단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자, 주장이 중요하겠죠. 신자유주의가 나오면 그 신자유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2번이고 그 다음에 교육의 질은 경쟁을 통해서만 향상된다는 논거. 논거라는 게 아까 뜻이 뭐라고 했어요? 논리적 근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 그 다음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 사례 이렇게 써놨는데 정말 논술에서 중요한 것은 주장과 근거거든요. 논리적인 근거. 그러니까 당연히 몇 번이 다르겠어요? 2번이 답이 되겠죠. 문단 2와 3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좀 제가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 조금 뭐 보이시나요? 조금 얼마나 좀 보이시죠? 네, 좀 쉬었다가 나머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